2022년 10월 19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2기 라이브 방송이죠. 제4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종류 해가지고요.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 경매 해가지고 임의 경매, 지지난 시간이고 요 강제 경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 경매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먼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하나 띄워놓을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경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 자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유치권, 형식적 경매, 뭐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 이거 달달달달 외워봤자 필요가 없다니까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해가지고요. 보니까 민법 322조 1항 이 법조문 외우면 뭐 어쩔 저는 이 법조문 몰라요. 일부러 안 외운다니까 그거 뭐하러 외웁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진정한 그 어떤 특정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공사대금 채권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자기 어떤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요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대요. 그 근거법이 뭐냐? 민법이래요. 몇 조인데 그건 몰라. 그건 묻지 마. 그 민법 여기 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322조 제1항 이걸 머릿속에 탁 외워야지만 이게 우리가 유치권에서 돈 잘 버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 보시고 또 하나 밑에 보시니까 또 민사집행법 274조 1항 법조문에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이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된다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요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칠판에 의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금 제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사례가요. 지금 한 10개 이상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너무 긴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잠깐만요. 분필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형식으로 경매 진행이 된대요. 근데 전 봐가지고 이 유치권 이것은 보니까 형식적 경매다. 일단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유치권에 있는 물건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치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뭐 돈이 뭔지 말이죠. 그죠?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궁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보시죠. 첫 번째 보니까 이 물건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오늘 보니까 형식적 경매 종류에서 형식적 경매인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도가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또 유치권 파트가 따라 나와요. 네. 거기서도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듣고 또 들으시라고 지겨우실 정도로 들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봐가지고 안정현이가 요때는 이런 농담을 하더라.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저기 안정현 경매 TV 채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유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소유자가 A로 치자 이거죠. 갑은 A로부터 공사대금 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갑은 뭐다? 이 A라는 물건은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이겁니다. 특정 물건 하니까 특정 물건은 먼저 이겁니다.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다. 채권이 뭡니까? 채권하면 건축업자니까 공사대금이잖아요. 공사대금,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계 수리비, 옷 수선비, 이런 식으로 빗대가지고 유치권 설명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시계나 옷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특정 물건 하니까 이겁니다. 채권 뭐지? 공사대금입니다.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뭐다 이게? 이 갑이라는 사람 건축업자인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채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갑은 뭐다? A 명의의 부동산을 뭘 한다더라? 이게 점유. 점유를 하면은 이로써 뭐가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점유랍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계 수리비가 있잖아요.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계 수리점에 갔습니다. 가서 고쳤습니다. 그러면 시계 수리업자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시계 수리비라는 그 채권이죠, 채권. 시계 수리비라는 채권이잖아, 채권. 채권을 시계 수리를 의뢰한 사람한테 받아야지만 동시이행이잖아요. 수리비를 받아야지만 수리한 시계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수리비를 안 주네? 안 주면 내가 그 시계를 어떡합니까? 점유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때로는 봐가지고 이게 천년만년 말이죠.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맞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지, 그냥, 계속 점유한다고 환장해버리지. 그럼 어떡한다 봐가지고, 유치권자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유치물, 이게 일종의 부동산은 물건이잖아요. 이게 유치물입니다. 유치물을 경매 붙여가지고 자기의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다. 이게 소위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또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정보지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지우고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소유자는 A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건축업자입니다. 업자인데 자, 이거 공사 대금입니다. 공사 대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5억 정도를 못 받았다 이거지. 그럼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공사 대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시계 수리비 것처럼 시계 수리업자는 시계 수리비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꽉 잡고 있는다는 것이 점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갑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의 공사대금 채권 5억 원을 회수할 때까지는 뭐다? 이 물건을 꽉 잡고 있는다. 꽉 잡는 게 뭐다? 점유하는 겁니다. 점유. 점유가 보면요. 또 점유가 보면은 제가 아마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치권 일부 이런 참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분들은 하여튼 영상물에 보면 막 썸네일 아주 쇼킹하게 하거든요. 유치권에서 칼부림 났다는데 그런데 아유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목숨 걸고 목숨이 뭐 한 10개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칼부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그어서 돈 벌어서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근데 왜냐면 또 이게 그런 썸네일 상의 제목을 좀 아주 쇼킹하게 해놔야 좀 사람들이 그 영상물에 클릭을 하거든요. 클릭하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뭐 유튜브에서 저도 뭐 한 달에 뭐 쥐꼬리만 합니다만은 유튜브에서 맨날 정산을 받아요. 매달 21일이라는 게 22일날 받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점유를 한다. 점유는 이제 보니까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잖아요. 직접 점유는 말고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접 점유는 뭐다? 아이고, 내가 말이지, 다른 데도 공사 현장에 있는데 말이지, 내가 이 5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24시간 동안 점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더라 봐가지고, 직원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물건을 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간접 점유가 보면은, 예를 들자면 뭡니까 방범시설이죠. 세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달아놓는다든지 또는 봐가지고 그 현장 가보니까 말이죠. 프랭카드에 본 사건엔 유치권이 신고돼 있다. 유치권자랑 대화를 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도 막 휴대폰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것도 일종의 점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점유.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권은 뭐다?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지만 이런 뭐다? 유치권자는 자기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거 보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 5억을 받기 위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경매가 넘어오니까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5억에 대해서, 나 유치권에서 막 현장 가보니까 프랭카드 붙여있게 쌩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봐가지고, 유치권자인 나하고 대화를 하자. 그런데 현장 가시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페에다 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B라는 사람은 말이죠. 토지 건물 전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낙찰을 받으면 자 좋습니다. B 낙찰자죠. B하고 이 건축업자 갑입니다. 갑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B는 뭐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어쩌다 입찰하면 들어가보면 본인이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럼 B 이 자리에 C가 들어올 수도 있고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E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하고 갑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낙찰자인데요. 갑한테 여봐 방빼라고 주장 못합니다. 왜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특정 물건을 잘 들으세요. 이거 점유를 한단 말이죠. 예, 점유를 하는 거다. 적법한 근원해서 뭐다 내가 이 집을 공사했다 이게 공사되면 내가 못 받았다 이게 못 받았기 때문에 내 나라 이거죠. 안 주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나가서 유치권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점유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요 확 그냥 유치물 경매 신청할 그런 권리도 있는데 말이지.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나가 그러면 점유를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에 빠이빠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난 못 나가 이런 거 그럽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말이지. 갑이 말이지. 나 이 집에 공사 대금이 5억이거든. 5억이니까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줘.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갑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알아?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뭐다 이게 낙찰자하고 이 건축업자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이 건물을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예를 들자면은 갑이 사람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5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동시이행이에요. 이게 내가 고장이 나서 시계 수리를 맺겠다. 그러면 내가 시계를 수리한 시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계 수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주면 된단 말이지. 만약에 시계 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시계 수리를 맡겨놓고 무한정으로 안 찾아갔을 경우에 시계 수리업자가 그 물건을 경매 붙일 수 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자금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부상이 자기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 딱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B는 뭐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해서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자입니다. B는. 소유권자는 뭡니까? 지 거니까 지가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요. 내 거니까 그죠? 이거 내 거니까 누구한테 월세나 전세 나가 수익을 취하고. 내 거니까 뭐 은행에 담보 잡혀가지고 말이지. 아니면 또 이거 누구한테 되팔아먹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권능을 소유권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네? 사용 못해. 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 못 하잖아요. 또 갑이 점유하고 있네? 이게 월세를 못 나. 수익 못 취합니다. 오로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저기 주권자 있는데, 저거 감안해가지고 이 부동산 살 사람 있으면 사가쇼. 그 등기부상에 소유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봐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유주권이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대출을 잘 안 해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하자는 대출이죠. 뭐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B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사용 수익을 누구 때문에 못한다. 갑 때문에 못한다. 갑이 왜? 그러니까 자기 공사대금 5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 깔고 앉아있다 이거죠. 따라서 B는 뭐 자기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얼만데 5억이야? 알았어. 뭐 5억 돈이 다 있으면 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오늘 또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에어버스 러버님 오늘 야근 없으신 분의 1등이시네요. 네, 세상님 들어오셨고요. 조창선님, 네, 유현성님 반갑습니다. 나사랑님, 에리카님, 열정맹님, 맹자왈님, 이명남님, 이양하님, 네, 감사합니다. 허태건님 들어오셨네요. 허태건님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현 부회장님 들어오셨고요. 남일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황용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김혜진님 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이성준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연흠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버들목님, 강성확님, 공재헌님, 최선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면 제가 사실 12월 달쯤에서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잠정적으로 이제 계속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된, 이게 빨리 종식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 공기청정기 해가지고 뭐 되게 비싼 걸 하나 조만간에 설치를 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진짜 경매 투자하실 분들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봐가지고 뭐 경매학원 뭐하러 나가려고 합니까? 경매학원 나가면 수강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저한테 주시가 저한테 안종현 경매TV 채널에 발전기금으로 쓰시라고 저한테 기척을 하시라니까. 그럼 제가 보다 더 허벌나게 자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경매학원 그런데 시작됐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경매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있는 것들 다 까발린다니까요, 그죠? 예. 단지 뭐다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말이지, 들었다가 날아갔다가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일단 그래서 아마 내년쯤 해가지고는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모임이 번개 소주 먹는 모임이지 뭐 별거 있어요 봐가지고. 근데 저는 요즘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이제. 예.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커피향처럼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도 나중에 내년에 뭐 오프라인 모임 할 적에 번개할 적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태환 님도 연배가 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에리카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노성철님, 네. 또 누구신가? 박종민님, 한박권님, 전용국님 감사합니다. 마마 까꿍님, 네, 넣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들어오시면 좋죠. 이분은 영어로 돼가 GUILOTI2님, 감사합니다. 백장님, 오늘 처음 들으셨네요. 닉네임이 조금 낫습니다. 네. 주여사님 지각하셨네요. 지각하지 말아요. 자꾸 지각하지 마셔. 시화원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채팅창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입시다. 예,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이 다시 경매가 A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자기는 5억이라는 공사대금 못 받았다. 근데 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해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더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갑하고 B와 갑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갑한테 방빼라고 이야기 못하고 갑 입장에서 와가지고요. 갑은 왜냐면 갑은 낙찰자 이게 물론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을 보게 되면 유치권자 채권은 낙찰자 뭐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과 B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B가 말이죠. 갑한테 공사하라고 집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봐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하다? 서로가 답답한 거야.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금 납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제 넘게 했는데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못하니까 깝깝하고 갑 입장에서는 어머야 이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깝깝하고 서로가 깝깝하니까 그게 어떤 접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고 나가고 이렇게 동시행이 될 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5억이다. 근데 서로 어떤 답답하니까 야 5억인데 그러지 말고 좀 깎아가자. 예를 들어 3억 선에서 합의하자.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럼 B는 뭐다? 갑한테 3억 주고, 다음에 갑은 뭐다? 3억 받은 것과 동시에 B한테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B한테 점유 이전을 시켜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을 안 줬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보고 그렇고, 지금 제가 제 채널에서 뭐 안 주면 되지. 이런 말씀이 그냥 재미삼아 그냥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갈래 길이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돈 줘야 된다? 알았어. 돈 안 준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왜?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았다. 아이고, 보니까 5억인데 가서 서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유치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 같다. 그럼 얼마 5억짜리인데, 야, 너무 하니까 3억에서 2억 깎자. 됐나? 됐다. 딱딱 하면, 3억 주고받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3억은 커녕 말이지. 단, 주머니에 말이지. 300원짜리도 없어. 100원짜리도 없어. 이래야 해서 돈 못 준다더라. 그러면 이제 요게 아닙니다. 돈 못 줬을 겁니다. 유치권자가 이 유치권자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B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 유치권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유치권에 대한 어떤, 완전히 접근 방법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새마을호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제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는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KTX 타고 갑니다. 비행기는 못 타요. 저는 고속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야, 안종현이 이거 이야기하니까 유치권 이렇게 전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이제 이번엔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돈을 5억인데 이게 유치권을 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이거죠. 줘. 그럼, 주머니 돈이 없어. 없어.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이게 갑은 뭐죠?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붙인다고 그러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분이 낙찰 받을 당시에는 여기에 유치권을 이 사람 신고했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갑이 사람이 B와 관계에서 협상이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게. 이게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일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뭐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몰라도 돼요. 현재는 뭐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큰 구분의 실익은 있다, 없다. 구분의 실익은 전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봐가 유치권자가 유치권에서 경매 신청한.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게 우리 알아야 된다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이제 끌떡거리면 이게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말이죠.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 카페에서도 보면 실제 건축업 하셨던 분들이 공사대금 못 받고 그냥 건축주가 건물 날리는 바람에 공사대금 매덕 손해본 그 이후에 그때 와가 오프라인 강의 오시고 막 이렇게, 그럼 뭐 할 겁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버스 지나가면 뭐 타고 가면 됩니까? 택시 타고 가면 더 빨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버스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또 이 경매는 상대적이잖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말이죠. 당장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그런 물건 입찰 들어갔다 했을 적에 과연 우리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일반 유튜브상의 영상물을 보니까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유치권 말이지 거의가 다 가짜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로서 말이죠. 혹세 무민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불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정말로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돈을 못 벌었으면 못 벌었지. 그런 식으로 새치여가지고 장난 안 친다니까. 장난치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자면요, 유치권 신고된 게 100건이다. 그 중에서 단 한 건만이라도 진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한 건이 진짜인데 그 물건을 내다가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게 진짜 유치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주면 끝나요. 돈 있으면 주면 끝난다니까.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못 주잖아. 못 주면 이 사람 경매 신청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 유치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은 B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갑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대, 점유. 예.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갑이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그죠? 경매 신청했을 때 B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낙찰 받았으니까 하다못해 낙찰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1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1억이라는 자금을 일단 대금을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투자를 했단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단지 뭐 유치권의 경매 신청을 달랑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B 입장에서 봐가 1억 원이나 돈 그냥 헐레덕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대단히 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을 사유해가지고요. 대표 주자가 뭐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거잖아요. 경매 신청. 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건 유치권자, 예를 들어 자기 공사대금 5억이잖아요, 5억. 5억인데, 계속 유찰돼가지고, 계속 유찰시키는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 돼. 누가 B라는 사람이. 그런 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런 분들은 유치권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된다니까. 폐가망신 당하고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나님한테 이혼당한다니까. 나이 들어가, 나이 60, 70대 가지고 황혼 이혼당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랍니까? 봐가지고. 아이고, 여자들은 혼자서 잘 산답디다. 남자들은요, 못 살아요. 맞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늙으면,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 어부인, 마나님, 와이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유치권자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 소멸된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공사대금 5억인데, 경매 결과가 만약에 이게 한 5천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이 사람 5천만 원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그죠? 못 받아도 이게 죽는 거야. 그럼 이런 걸 누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 거죠. 그죠? 예. B라는 사람이, 이게 5억짜리를 5천만, 이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형식적 경매에 적어놓고 막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건 이제 구분이 실익이 없어요. 그냥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넘어왔다. 그냥 일반 경매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잘 들으세요. 쉽사리 못 들어오게 어떤 장치를 누가 해놔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딱 장치를 해놔버리면은 쉽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쉽게 못 들어오는 거야. 아예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뻔한 거지. 뭐 가등기 수를 해놓은 거지. 뭐 최선수. 이건 가등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어떤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봐가지고 이게 가등기도 진짜 어떤 가등기 설정해야지. 가짜로 우리는 여기서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는요 가짜 이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버린다든지 맞잖아요, 그죠? 예.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한다더라 앞에 또 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그죠? 예. 그 상태에 유치권자 경매 신청한다 이거지. 근데 전세권자 가만히 있어. 가등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면 낙찰지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인수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소위 머리가 돼야지만 이런 물건을 건드려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통장에 돈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얼마요? 5억이요? 알았어. 5억 줄게.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그럼 끝나버리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얼마요? 5억이요? 5억 줄게. 이렇게 사는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설사, 얼마요? 5억이요? 줄게. 나는 그런 능력이 된다 손치더라도, 제가 그렇게 능력이 된다 손치더라도, 저는 안 줘요. 왜? 그 돈까지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돈 줍니까? 뭐가지고. 양심에 털난 소리 같죠, 그죠? 양심불량이다, 양심에 털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 이 영상물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뭐 이거 수강료로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잖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좀 낯간지럽다 그러면요. 방법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1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죠? 1억에 딱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는요. 여기다 낙찰 받은 거 동시에 B 앞으로 자기가 소유권 이전 하잖아요. 함과 동시에 뭐다 이게 이 친구 잘 사게 됩니다. 친구야. 니 나 돈 좀 구하잖아. 이거. 너 저당권 2억만 설정해라. 저당권. 그죠? 저당권 2억만 설정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냅둬버려. 왜?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2억 설정한다는 것은 B가 자기 집이니까, 자기 거니까, 이거 처분권이잖아, 처분권. 그죠? 처분권 행사한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가 뭐 담보만, 등기부 등본상에 담보 저당권만 설정하지, 저당권 설정한 사람, 나 저 집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은행에서 내 집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만 딱 설정하지, 은행 직원이, 야, 그럼 당신 집에 들어가 살자.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이거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에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유치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 경매 신청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아, 유치권 소멸 사유돼. 예. 그런데 봐가지고요, 저당권 2억이더라, 그런데 여기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누가, 2억 5천 정도의 낙찰 받는다더라, 이렇게 나와도 이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 또 우리 2억이란 설정 금액이 있다고 하면 돈 2억 꽂았다고 하면 현금 흐름 이것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라가 가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나중에 당한다니까요. 갑 입장에서 봐가 열받아가 확 해가지고 뭐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딱 이렇게 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뭐다 아니야 진짜야 하면서 빡 해가지고 은행 입금증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은 정인하고 정권 싸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2억 5천만 원 누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요. 저당권자 이 사람이 2억 다 가져가요. 2억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자 갑이 사람이 이제 5천만 원 받아갈 것 같은데, 만약에 요 앞에 또 마음은, B 사람 좀 고약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기 또 누가 가압류를 또 설정해버려. 가압류 설정하면요, 가압류권자하고 유치권자하고는요, 이 동등한 상태에서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대법원 판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다? 일반 채권자랍니다. 일반 채권자.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몇 번 보십시오.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랍니다. 자, 그럼 이때 보십시오. 일반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는 뭐죠? 일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일반 채권자니까. 근데 저당권은 뭡니까?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저당권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데 가압류 일반 채권입니다. 이 갑이란 그 건축업자가 이 사람이죠. 그죠? 유치권에 기해 가지고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신청하더라도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다?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랍니다. 이거 대법원 판사님들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2부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바로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싹 다 가져간다. 2억 가져간다. 근데 어이구 나 이거 얼마에 낙찰 받았지? 1억에 낙찰 받았지? 1억에 낙찰 받고 야 보니까 2억이 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안 당하는 것이지. 뭐 또 뭐라고 그냥 막 그냥 우당탕 했다만 당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리려면 유치권만 해서 한 10시간 정도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 맛배기로 우리 초창기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이죠. 화면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4강이죠. 4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